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새 화두가 행복이죠? 행복하세요? 네? 여기 계신 분은 행복할 걸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화두가 행복이다. 이 어르신 보면은 웃는 모습 보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네, 좋아 보여요. 굉장히 행복한 네. 느낌을 갖죠? 네. 막 이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막 얼굴에 주름을 안 생기게 해서 웃는 것도 막 이렇게 눈 크게 하고 막 웃는데 한 배소 나오죠. 막 굉장히 막 얼굴 찡그리면서도 너무 좋아가지고 웃는 모습. 이런 게 행복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르신 천살까지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천살까지 살아요. 그런데 그것도 좋다고. 아니고도 알면서 좋아가지고 웃는 모습. 예끼는 하면서도 좋아가지고 하는 모습. 이게 행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행복하려면 건강하죠. 휠체어 타고 보면 여기 못 오잖아요. 또 요양원에 누워있고 그러면. 그래서 건강하려면, 아니면 행복하려면 건강해야 하는 거죠. 이 어르신을 제가 4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노인대학이 있는데 그 영광대학이라고 해요. 한 500명 정도 돼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30분 전에 갔는데 이 어르신이 딱 있는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 근데 이분하고 또 옆에 이것도 파란 분 보이죠? 이분이 97세, 96세, 94세 세 분이 제일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가서 딱 보니까 뭐예요? 지금 안경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쓰셨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성경책을 보는 것보다 또 쓰기까지 하죠. 보는 것 이해해주죠. 그래서 제가 이 어르신한테 살짝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어르신 연지꾼님만 말하면 시집가서 쓰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건강하면 뭐예요? 막 체력 좋고 막 달리기 잘하고 턱걸이 잘하고 이런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체력적으로는. 그런데 뭐예요? 아프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머리가 날마다 아파. 막 이석증이 있어. 뭐 턱걸이는 잘하고 뭐 달리기는 잘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프지 않은 그 자체만 해도 건강하다고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행복은 뭐예요? 돈 100억 가졌다. 제가 우리 회사에 이사 한 분이 여자분인데 5살 드신 분이에요. 근데 남양시력이라고 그 회사 대표인데 전화를 하면은 이사님 어느 날 이사회가 있으니까 오세요. 전화하려고 하면 누가 받는 줄 알아요? 며느리나 아들이 받아요. 그래서 왜 이사회 때 참석했을 때 물어봤어요. 어르신 왜 전화를 직접 안 받고 왜 다른 사람이 받냐니까 저것들이 내가 나가서 돈을 함부로 쓸까봐 내 전화도 못 받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며느리나 아들이 또 이사회 장소까지 와요. 아무데나 가서 기증한다고 막 이렇게 할까봐 이런 거예요. 내가 버는 돈도 내 맘대로 못 쓰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뭐 죽으면 정주행 같은 사람 죽으면 뭐야 아무 필요 없죠. 100억 1000억 있어도 아무. 그 다음 권력. 모 대통령도 두 분 지금 깜빡이 갔잖아. 아무 권력 있어도 뭐야 아무 필요 없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괴롭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하다. 또 자녀들하고 잘 먹고 상세기 잘 먹는다. 이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생각이 하는데 우리 인간은 권력을 따지고 최소한도 10억 이상 있어야 한다. 뭐 했는데 이런 걸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는 내가 볼 때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질 수는 없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감기약처럼 이제 코로나 백신 약이 나오면 내가 좀 아프다 그러면 코로나 백신 약을 먹는 거죠. 감기약 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해서 많이 일상이 많이 변화되었어요. 뭐 시켜서 먹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영화관도 지금 영화관도 작년에 올해 들어서 나 처음 갔어요. 엊그저께 뭐 가졌으니까 영화관을 한 번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확진자, 코로나 확진 걸렸다 해서 확진자라고 그러냐. 근데 코로나 때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 계속 먹기만 하니까 최소한 3kg에서 10kg까지 쪘다 해서 확진자로 된 거예요. 그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강염려증이에요. 건강염려증. 누구든지 만날 수도 없고 함부로 갈 수도 없고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씻지하고 뭐 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건강염려증이 생긴다. 또 세 번째는 이번에 추석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오지 말라고 해서 그런데 불효자가 집에 온다는 거죠. 추석 때 같은 데는 평소에 말도 안 듣는 애가. 그래서 불효자가 안 오는 불효자가 효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여러분들 뭐 방송이나 많이 봤을 거야.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그 기본이죠. 그다음 체온으로 체크 잘 하고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걸 잘 지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했을 건데 5에서 3을 빼면 2죠. 5에서 3을 빼면 2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데 오해가 생기면 3번만 생각하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5 빼기 3은 2. 오해가 생기면 3번만 생각하라. 그러면 이해가 된다. 2 플러스 2는 4거든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숫자 4 플러스 4는 8이거든요. 사랑하고 사랑하면 8자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사랑하면 행복하고 팔자도 좋아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싸우지 말고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가끔 보면 저는 군대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32년뿐이 안 했어요. 32년뿐이 안 했는데 군대 생활 하다 보면 막 하면은 막 화내고 뭐 하고 그다음에 뭐 무슨 경기 뭐 운동 경기 뭐 이런 거 있지만 죽일 둥 살둥하고 막 이거 안 하면 뭐 못 이기면 죽을 것 같이 막 이렇게 하고 덤비고 뭐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번 져줄 수도 없고 아 저놈 또 지랄하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그때는 몇 살 잡고 막 그거 싸우고 이러고 어제 방송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만 보니까 그거 20대 저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막 저 가장을 40대 가장을 막 이렇게 두들겼는데 왜 안 된다냐 그러니까 시객인데 자기 기억도 못하니까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걸릴까봐 그랬다는 거야. 지금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해와 사랑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성공한 인생인가 여러분 생각을 하고 보시고 60부터 제가 빨간 걸 냈어요. 60대부터 내가 성공한 인생인가 아닌가를 좀 생각해 보시도록. 그래서 60대 아직 직장 다니고 있으면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야. 70대 건강하면 또 여기 80대 남 여기 어르신들 보면 아내가 밥 차려주면은 건강하고 성공한 사람이란 거야. 90대 전화 오는 사람 이거 행복하다. 그 다음에 이제 100세 아침에 눈 뜨고 살아있다 그러면 이것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부터 100세까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게 성공한 인생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밥도 잘 얻어먹고 또 건강하시고 저 주변에 친구도 전화 오는 사람 한 10명 정도 있어야죠. 심심하잖아요. 혼자 무인도에 사는 거예요. 사람 없이 관계가 없으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 이런 것들 잘 맺는 그런 삶이 돼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이 걸어온 세상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 우리 호롱벌 했죠. 호롱벌. 저희 시골에도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어왔나? 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대낮같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처갓집하고 뒷거는 머리 한다 해서 막 하도 멀찌감치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우물세대. 공동으로 해가지고 우물도 해가지고 막 서울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저 뭐 대학교 다닐 때 서울에 한번 와가지고 뭐 했는데 옛날 창동 같은데 그런 데는 뭐 모래 마시고 막 뭐 논이고 밭이고 이랬어요. 제가 저 대학교 막 다닐 때는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가마솥. 그 다음에 시골에서 빨래터에서 여자들 막 수다 떨어봤는데 이거 옛날 자전거만 있어서도 시골에서 뭐 조금 산다는 축에 낄 정도 됐죠. 그 다음에 고무신, 그 다음에 뭐 보자기, 고무줄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저희 놀이가 없었기 때문에. 자, 강냉이. 이 강냉이 많이 드셔봤잖아요. 뭐 해방 후에 미국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깡냉이 죽 뭐 이런 걸 해서 많이 했죠. 빵도 먹고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필요 없고 주판 세대. 저희들도 주판 다 했어요. 어렸을 때. 그 모담이 주판으로 뭐 어린이도 맞아본 적도 있고 뭐 이러거든요. 자, 뭐 지금 서울은 거의 많이 없어졌을 건데 옛날에 막 이런 모습이죠. 도시가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에 월남전. 우리 월남전 진짜 우리 여기 지금 월남전 갔다 오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월남전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그걸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어. 경부고속도로. 왜냐하면 미군의 요청에서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했기 때문에 월남전에 전쟁에 참가했던 참전 수당을 주는데 그거를 일본을 가지고 국가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다음 광부 서독의 광부 간호사 이거 가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위화를 많이 벌여드렸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 대통령 돼가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산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이 계획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야
쉽게 말하면 100억불만 빌려달라 그러니까 100원이었는데 네 나라 뭘 믿고 이게 막 패전국에서 볼 것도 없는데 네 나라 뭘 내가 빌려주냐고. 안 빌렸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뭐 다 한 빌려줬어요. 그게 나중에 마지막에 간 게 서독이요. 옛날 동독 서독하고 통합되기 전에 서독에 가니까 서독에서 수상도 그때 서독 수상도 너무 계획이 좋다. 근데 내가 너를 빌려주고 싶은데 뭘 믿고 내가 도와주냐. 그러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생각난 거야 대통령이. 야 우리 대한민국에 광부하고 간호사가 여기 2만 명이 와 있다. 그 사람들을 내가 담보로 잡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못 갚으면 이 사람들을 담보로 잡아서 니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와서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우리나라가 발전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중동에 가서 우리 아저씨들 뭐 대중동에 가서 막 뭐 가서 일도 많이 하시고 돈을 많이 뭐 벌어 오셨 그런 시대가. 그다음 보릿고개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호남평야 김제 호남평야인데도 저희 집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뭐 자가 삼촌부터 해가지고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애를 같이 낳았어요. 그 저보다 나이 어린 삼촌하고 고모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 할머니가 12남매 낳았어요. 날마다 이 할아버지 보기 싫어가지고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들어가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막 했다는데도 12명이 나왔어요. 징글징글 하다면서 12명이 나왔어요. 그게 정이라는 게 무서운가 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시골에서 밥을 하면 어머니가 밥을 하면 보리쌀을 한 90% 넣고 위에다 쌀을 놓아요. 그럼 이게 쌀이 섞어지지 않더라고요. 뭐 밥을 해도 그대로 하니까 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오고 나면 나머지는 섞어버려요. 그러면 보리밥이 대부분 보리밥이에요. 이렇게 먹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고생이 많으셨다. 그래서 앞으로 뭐 살 날이 많은 것 같은데도 와서 보니까 얼마 또 뭐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 또 많이 남았다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인생 100세 시대는 가도는 밥상이다. 가도는 밥상. 네. 그래서 현재 기대수명 보십시오. 기대수명을 보면 최면 사망 연령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나이가 최면 사망 연령인데 2012년도에 87세였어요. 그럼 지금 2021년도 2년 전이니까 88세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죽는 나이가 88세라고 하면 88세로 보면 뭐예요? 88세까지 살아야 본전이고 그것도 못 살고 가신 분은 미치고 가는 거고 그보다 더 많이 살면 덤으로 사는 세상이다 이거지 이걸로 이런 세상이 왔어.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인생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한번 보시면 이분이 프랑스 잔 루이 칼멘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아난 사람으로 기록돼요. 살아있는 사람 122세 지금 현재 120세. 근데 이분이 20세 때 얼마나 예뻐요. 60세 때도 예뻤어요. 60세 때 보니까. 근데 113살 때 113살 때도 그럭저럭 봐줄만 하죠. 근데 120세 때 되니까 이제 완전 이제 이제 할머니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근데 지금 뭐예요? 110세 보험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110세 보험.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이런 거 안 만들어요. 손해볼 걸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세상에 온다는 걸 알고 110세 보험도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에서 텍사스 의대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까지 살 수 있는가 막 싸웠어요. 싸웠는데 한 사람은 150세, 최대 사람은 150세, 한 사람은 최대 130세까지 산다고 이렇게 자유롭게 싸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제일 적은 것만 해도 130까지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죠. 지금. 근데 더 웃기는 건 뭐예요?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보전 170세. 이게 웃기는 것 같아도 실제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지금 어느 나라에선가 화성에 여행 가는 거 지금 하잖아요. 10억인가 얼마 내면은 여행 가는 거 그거 한다. 우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TV나 휴대폰 생각이 났어요? 이걸로 전 세계가 다 통화하는 거? 이 공상 만화가 등시 실현되는 세상인데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 미국의 대학에서 논문에 나왔어요. 논문에
쥐를 가지고 시험했는데 쥐가 평균 수명이 얼마나 사냐면 18개월 살아요. 1년 6개월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또 홍삼 같은 거 뭐 이렇게 해서 장수 유전자 이거를 계속 주입시켜 주니까 18개월 살던 생쥐가 32개월 사는 거. 약 70%를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100세생에다 70을 곱으니까 170까지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비록 동물을 가지고 실험했지만 인간까지 하는데도 실험을 하려면 또 한 20-30년 걸리겠지만 앞으로 2050년 정도 가면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은 거죠. 그럼 170으로 살아면 여기 계시면 반절도 못 살아요. 반절도 못 살았어.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 반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다면 최소한 성경에 나오면 저 120세다 그래도 120까지 해도 여기서 뭐 40년 50년 남았는데 앞으로 그 남은 기간 어떻게 살 거니까 생각해 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분들도 잘 만나고 또 취미생활도 잘하고 뭔가 할 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뭐 오카리나를 배우든 뭐 하모니카를 배우든 악기도 하나 배우시고 뭐 독서도 하시고 이제 서예도 하시고 뭐 빵 같은 거 만드는 거 뭐 요새 커피 같은 거 만드는 이런 거 배우세요. 공짜로 가르쳐줘요. 다 배워놓으면 다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누구세요? 송혜 어르신이죠? 송혜가 지금 전국 노래자랑을 얼마나 오래 하는지 알아요? 이분이 전국 지금 40년 좀 넘게 지금 전국 노래자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95세인데 지금 한 달에 통장으로 한 3천만 원 들어가요. 한 달에. 그 대한민국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 사람이에요. 90 넘은 사람이 매달 3천만 원씩 통장에 들어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자 입장에서. 그 이분 김영석 교수 이분이 올해 102살이에요. 102살. 이분도 지금 한번 모시려면 한 번 강의 모시려면 500만 원 달라고 500만 원. 한 시간에 500만 원이요. 우리가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모셨는데 싸게 모셨는데 300 주고 모셨어요. 네, 싸게. 그 100살 넘은 분이 한 시간 하는데 300원 뭐 4시간 하면 한 번 강의해가지고 한 달 임금이 나올 거예요. 한 달 임금 젊은 애들 임금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노인들이 있는데 노인 때문에 뭐 우리 고령화가 되게 한다. 노인 때문에 힘들다. 나라가 힘들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젊은 층에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노인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 자, 그리고 지금 이제 120에서 170까지 사는 세상이 오는데 오래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분이 누구세요? 도봉선죠. 이분이 희극인, 뭐 코미디언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분이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기부천사예요. 기부천사. 그래서 뭐 어린이집, 뭐 보육원, 외국의 학교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더 우리한테 울림을 준 건 뭐예요? 2016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우리나라한테 교훈을 준 거는 아름다운 유언 2가지를 했다는 게 2가지. 첫 번째 유언이 뭔지 알아요? 내가 죽으면 내 후배들이 개그맨 후배들이 오면 절대적으로 조의금을 받지 마라. 나같이 성공한 개그맨은 200명도 안 된다. 대부분 끼니 어렵고 단막극이나 출연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선배가 죽었다 해서 보잘것없는 선배가 죽었다 해서 그 조의금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죽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많은 데를 도와주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 해서 딱 끊지 마라. 내가 남겨준 재산 범위 내에서 계속 이런 데를 도와주라고 유언을 했어요. 과연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뭐 한 30년 후에 내가 돌아가신다 이랬을 때 어떤 유언을 할 거냐를 생각 한번 해보자. 그것도 묘비에다가 내 묘비에다가 뭐라고 쓰여질 겁니까? 아 욕쟁이 할아버지, 아이 깍쟁이 할머니 뭐 이렇게 쓸 거냐? 봉사왕 뭐 우리 할머니 누구 뭐 친절왕 누구 아버지 누구 할아버지 누구 뭐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뭘 해야 할 건지. 지금까지 내가 뭐 조금 남들이 볼 때는 엉터리로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라도 뭐 손자녀 또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 이번에 또 엊그저께 선거했잖아요. 여기 강동구 지장 선거했잖아요. 그런 것들 다 관계 속에서 선거에도 다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구누구 있는가 또 내가 그 사람들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한번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분 한번 더 소개할게요. 이분 누구예요? 영화배우 신영근이죠. 이분이 90도, 이분도 90 넘었어요. 근데 작년에 방송에 한참 나왔어요.
500억을 기부했어요. 영화 발전을 써달라고 500억 기부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뭐 한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90년 이상 살아온 이 인생은 영화 같은 삶을 살아왔다. 내가 죽으면 이 관에다가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인생이 그냥 왔다 그냥 가잖아요. 아무것도 못 들고 안 들고 가잖아요.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요. 또 한 사람 더 소개할게요. 이분이 이수영이라고 광원산업 회장님이에요. 요새 뭐 TV에도 예능에도 좀 나오시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카이스트에다가 돈을 기부를 했어요. 기부 금액이 얼마예요? 약 700억을 기부해요. 700억. 이거 근데 이분이 막 깡패들한테 막 쫓기고 돈 달라고 하고 막 돈 뺏기고 뺏어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동물 같은 거 막 이런 키우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가축 같은 거 키우고 오면서 굉장히 어려우면서 돈을 만났는데 돈을 벌었는데 이분이 그게 돈을 카이스트에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2년 전에 결혼했어요. 지금까지 처녀였는데 83세인데 81세 때 결혼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교 다닐 때 자기 동기생하고 결혼했어요. 이분은 남편분은 이제 한번 자기 마누라가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재혼한 거고 이분은 저 처녀 시집가 이렇게 첫사랑을 만난 첫사랑. 그래서 이분도 작년에 한참 방송에 뜨고 이제 올해도 좀 나오더라고요. 예능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분이 2019년도에 자원봉사 왕에 선발된 사람이야. 3만 시간을 돌파해 자원봉사. 이분이 왜 자원봉사 하게 됐냐?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 치료하려고 그 노인회관을 가가지고 알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다. 내가 더 뭐 기할 게 많다 해가지고 그분이 그때부터 봉사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1998년도부터 주 5일에 하루 8시간씩 40시간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다니면서 한 거야. 그래서 뭐 점심 목욕부터 해가지고 머리 손질 다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면서 했어요. 3만 시간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난 돈이 없어 난 능력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할 거가 있으면 가서 한두 시간이라도 이제 도와주고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군부대하고 병원 그 봉사활동을 해요. 그걸 제가 최종 책임자인데 가서 보면 그럼 저희에서 이제 뭐 며칠 날 어느 부대 갑니다 가실 분들 뭐 신청하세요 하면 서로 가요. 그리고 가서 보면 처음에 갈 때는 대충 마음 먹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봉사하러 가는데 자기가 더 은혜를 받고 오는 거죠. 감동을 받고 오는 거죠. 내가 요만큼 해줬는데 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병원 같은 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봉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들어주고 발로 받는다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산행해 보십시오. 산 정상에 가서 야 올라갔다 기분 좋다 해가지고 산 정상에서 야호 하면 나는 한마디 했는데 내한테 되돌아오는 매를 몇 개요? 계곡마다 다 올리면 야호 해가지고 10개 20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봉사의 묘미죠. 나누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만난 여러분들 아름다운 유언을 좀 남길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것인가. 세 번째는 이왕에 사는 세상 남은 인생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즐기자. 그럴 준비를 하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뭐 할 게 많은데 노인들 상담해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와요. 보면 첫 번째가 보세요. 어떤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수집해 숟가락. 그래서 요양원에 있는데 숟가락을 수집하는 거야. 옛날에 보니까 식당에서 일했던 사람 같아요. 이분이 전적이.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숟가락 무지금 가지고 와서 자기 저 침대 밑에다 감춰놓고 보는 것마다 막 숟가락을 감춰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저 간호사들이 숟가락을 막 가지고 가니까 숟가락 잘못하면 흉기도 들 수 있잖아요. 막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뺏으려고 하니까 막 내 거 뺏는다고 해서 막 욕하고 막 하면서 막 폭언이라고 폭력질하고 이런.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경우 이런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예요. 그런 거고 그런 상담도 많아요. 노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뭐 제가 요양원이나 봉사활동 같은 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상담의 이제 정신 건강에 관련된 상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 뭐 동영상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노년기에 되면은 신체적으로 변화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변화가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변화예요. 내가 뭐예요? 은퇴했다. 또 두 중에 부모 중에 하나가 또 사망했다. 친구가 사망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내가 할 일이 없다. 이제 직장도 없고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내가 야 이제 내 인생이 다 됐나? 이런 거죠. 여자분들이 한 50대 돼서 생리가 끊겼다. 그럼 나 여성성을 다 잃었다 하는 거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노인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뭐 부양. 요새는 부양도 못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이요. 어머니 나하고 같이 살래요. 그런 거. 안 산다고 하는 분들이 다 많아요. 서로 피곤해요. 그냥 서로 자주 왕래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또 부양하지도 않고 부양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또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경제 문제, 돈 문제. 요새는 부부가 같이 벌어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어르신들은 뭐예요? 나는 이제 뭐 기초연금에 돈을 못 모아놨으면 기초연금에 의지하고 일자리 하는 데서 27만 원 받는 그런 게 의존하는 게 많이 있죠. 지금 젊은 60대나 이제 70대 초반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빠 나 지금 서울에 집 어디 하는데 좀 돈 좀 보태줘요. 뭐 이러면 얼마죠? 그러면 1억대. 나 없어. 500만 원만 가져가. 이렇게 줘요. 근데 옛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 한 70, 80대인 분은 아들이 막 서울 가서 직장생활 한다는데 뭐 방이라도 얻어줘야 요거 막 너무 팔아서 밥 팔아서 다 갖다 주잖아. 그러니까 노후가 준비 안 돼. 시골의 어르신들 노후가 준비 안 돼. 다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노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체적 노화. 어르신들 보면 보통 5개 이상의 약을 드시더라고요. 뭐 고혈압부터 뭐 해가지고 고지혈증 약, 혈압 약 뭐 해가지고 또 저 거주 문제. 여기 요새는 좀 나아졌지만 시골에는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가사 그런 거 있고 턱이 많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걸리는 게 많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독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대차대표를 해보면 뭐 잊어버린 거, 노인이 돼서 없어진 거, 요거는 조금 뭐 지적이고 또 정서적인 것도 많이 경험이나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획득한 거 이렇게 많이 있죠. 이게 비교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을 보면 우리 한국에도 정신질환이 약 2.2%가 정신질환이 있대요. 정신질환. 그리고 국민의 3분의 1이 정신병에 관련된 그런 질환이 조금 가지고 있는 거가 있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물을 여러분들 보면 물이 100도에 대해서 끓잖아요. 근데 95나 99 되면 안 끓잖아요. 끓지는 않잖아요. 넘치지 않잖아요. 100도 돼야 끓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폭발하고 노출 안 되는 거 있을 때 잠재적인 거가 있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 보십시오. 전체 노인의 한 30%가 우울증이 있고 그 다음에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40%가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 우울증은 제일로 뭐가 문제예요? 우울증은 걸리면 치매로 갈 확률이 높고 또 자살할 위험이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냐고 염세주의가 돼버리고 이기 때문에 또 잠도 안 오고 뭐 해가지고 수면 부족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술은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불면증 안 돼요. 술을 먹게 되면 어때요? 처음엔 잠이 올 줄 몰라도 그 다음에 한 3-4시간 되면 깨요. 깨면 더 힘들죠. 이제. 조현병, 정신분열증 이런 거는 걸린 사람은 언제나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는 가끔씩 자기 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약물치료는 해롭지 않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노인의 정신 장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능적인 장애하고 기질적인 장애 있어요. 기질적인 장애는 뭐냐면 뇌가 손상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장애예요. 그래서 대부분 치매, 뇌졸중, 그 다음 간질 막 죽어 나빠지는 거 있고 선망, 막 귀신이 보이는 게 막 헛것이 보이는 이게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기능적인 요거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거. 특히 우울증, 불안장애, 막 강박관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수 있는 거. 의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 거. 해리성증이 해리성 장애는
뭐 기억이 났다 안 났다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나타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이제 기능장애에서 노인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우울증이 계속 지속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 시골에 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울증 걸린 분이 예는데 우리 시골에 어디 직장 다녔는데 50대 아저씨가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이 본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서 여자친구를 옆에 태우고 갔어요. 출장 다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차에다 태워가지고 여자를 태우고 갔다 해가지고 그 집에 와서 그 마누라한테 얘기한 거예요. 한 번 봤을 때는 한 번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하니까 돌아버린 거지. 어머니가 돌아가지고 그 마누라가 돌아가지고 이제 막 의처증이 생기고 아주 우울증이 생기고 막 이러면서 막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됐어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서울 와가지고 중앙대 병원에다가 우울증 치료한다고 해서 한 달씩 막 이제 입원했어요. 그 입원해가지고 좀 나아지니까 또 다시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 2달 되니까 또 도져가지고 이걸 한 3번 정도 하니까 이제 자식도 힘들어 버린 거죠. 에이 뭐 엄마 뼈병이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사람이 보니까 자기 짐을 다 정리해가지고 저 밭에 끝에 가가지고 그 태우고 있대. 태우고 있어. 그래서 뭐 때문에 집 청소를 하는 것 같다 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죽었어요. 우울증은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일상생활에 지속될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있죠. 모든 것들이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아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게 있고요. 근데 특히 노인은 뭐예요? 기억력 감퇴하고 이 사고까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봤기 때문에 노인 우울증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사진만 봐도 알죠? 다 우울증이랑 딱 써있죠. 우울증이랑 딱 보기만 해도 이제 밝은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수심이 가득 차고 근심 걱정만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 증상 그거예요.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든다. 불면증이 있다. 잠이 안 온다. 그다음에 뭐 이제 나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이게 취급하는 이런 것들이고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서 모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은 뭐 하기 싫다 막 눕기나 하고 뭐 이제 혼자만 있으려고 이런 것들이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보면 소외감, 뭐 외로움, 경제적 빈곤, 실직,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건강 문제, 세대형 갈등 이런 것들인데 저기서 주로 노인들이 나타나는 건 실직 같은 건 다 뭐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요. 배우자고 죽었다, 내가 친한 친구가 죽었다 이럴 때가 제일 크다고 해요. 그 다음에 건강,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진단했는데 암이 걸렸다, 몇 개월 분이 못 사네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울증 치료는 안 하면은 문제가 된다 이거죠. 안 하면은. 이거는 노인의 연간 사망률이 제일 높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연간 사망. 치료하지 않으면 이게 수개월, 수년간 간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걸로 이제 만성 질환으로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고, 제일 문제는 이 가족 간의 관계까지도 악화되고, 뭐 이거 약물이나 또 술이나 알코올 이런 걸 의존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제한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좋은 거는 이제 연어, 초콜릿, 뭐 향신료, 사포닌, 있고 탄수화물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제일 뭐 많이 먹는 연어하고 초콜릿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 있게 만들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하고 또 어디 뭐 경로 다니고 노인대학이고 뭐 이런 데 와가지고 활동하게 만들어야 돼.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생각만 하고 죽을 생각, 자살 뭐 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가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도 일자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어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봉사활동을 하든 뭐 하든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어주고 규칙적인 운동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뭐 치료는 뭐 약물 치료가 제일 좋아요. 약물 치료. 그리고 안 되면 심리적인 치료까지 병행하는 거죠. 1번하고 2번하고 같이 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우울증을 판단하는 이 척도가 있어요. 총 30가지가 있어요. 30가지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번처럼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 그걸 맞으면 얘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죠. 아니면 X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문제를 다 해가지고 풀어봤는데 내가 19점에서 21점 정도, 약 한 60% 정도 맞았다. 그러면 중대 우울증이에요. 이거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알아가지고 대비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두면 돼요. 뭐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노인대학 이렇게 관련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아서 그거 하나 딱 카페 가지고 다니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가 이제 자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자살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자살공화국. 그 다음에 노인, 그 중에서도 노인 자살이 되게 많아요. 우리 일일 평균에 약 43명이 자살하고, 그 다음에 43명이, 43명이 한 명꼴이고, 노인 같은 경우는 하루에 12명이 자살하고 11명이 실종된다고. 근데 사실은 하루에 12명이 자살? 저는 더 많다고 해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교문화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살해 죽었어. 근데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자살해 죽었네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2, 3일 전부터 아프더만 슬금 아프더만 돌아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자살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한노인의 중앙회에서 2013년도에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님한테 5억을 받아가지고 이 노노케어 사업하면서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국에 10개 시군구 지회에다가 그때 5천만 원씩 줘가지고 노노케어 사업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고 우울증 걸린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매일 가서 친구노를 하고 하루에 1시간씩 친구노를 하고 전화해주고 이런 활동을 했더니 1년 후에 그 10개 시군구 경찰서에 확인했어요. 전에는 몇 명이 돌아가시고 자살했느냐, 올해는 너희 지역에 몇 명이 노인이 자살했느냐, 이거 따지니까 약 30%가 감소했어요. 자살 실종이 감소돼요. 그래서 이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통령한테도 보고해가지고 그때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사업이 떨어진 거예요. 국가 사업이. 그때 이걸 자살에 대해서 많은 걸 우리가 연구해서 그런 사업 대만 경험했어요. 자, 한번 이거 보십시오. 요 경상북도 사는 천모 할머니가 있는데 이분이 고혈압부터 해가지고 몸이 여러 가지가 아픈 증세가 있어서 이제 뇌졸중도 있고 이러니까 뭐 이 병원에다가 요양병원이나 이 병원에다가 입원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올동말동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1, 2년 만에 끝이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년이 가니까 어머니도 지치고 이 할머니도 지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자식들한테 못 알려시키고 이러니까 이 어르신이 당뇨병 약을 매일 먹여야 하는데 걸르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어가지고 걸르는 거예요. 그럼 당뇨병 약을 먹던 사람이 안 먹으니까 막 뭐 혼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응급실로 뭐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로 뭐 실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 아침에 눈 뜨면 뭐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는 생각,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이 할머니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바로 우울증 또 이어져서 자살까지 연계돼 가지고 우리 나라의 노인 자살 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인 자살을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영국이나 미국 이게 선진국 이런 나라들을 보아도 훨씬 많죠. 평균이 뭐 한 3, 4%였는데 우리가 87.25%예요. 약 2.5배가 OECD 국가보다 더 많이 자살이 많다는 거예요. 또 나이대로 한번 볼까요? 이 젊은 사람 죽는 일은 약 33%의 자살이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81.6%. 이것도 2.34% 노인 자살률이 많다는 거죠. 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의 신체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노인 부양해야 하는데 그렇고 아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문제는 질병 때문에 많이 그렇다. 그 다음에 우울증, 그 다음에 치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서 노년기 자살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 대부분 아는 사항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지금 병 들어서 신체적으로 아픈 거 있다. 이런 것들 다 이해가 가는데 외로움이 있다. 가정 불화가 있다. 또 60세 이상 노인들도 뭐예요? 이성 문제 때문에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년의 이성관계, 성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이 고령사회 시대에서는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아닌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노년기 자살 위험 징후는 크게 뭐 네 가지로 나누죠. 상황교단서 뭐예요? 상황교단서 자기 친구가 죽었다, 자기 배우자가 죽었다, 이래서 삶의 변화가 있어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다음에 뭐야, 할아버지가 어떤 감정이 피어지냐, 갑자기 사람이 막 밝은 사람이 막 눈물만 짓고 좀만 뭐 해도 눈물 짓기나 하고 막 감정도 막 뭐 성격이 좋은 사람도 막 싸우려고 그러고 뭐 큰 소리나 치고 막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주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행동면에서 이 잠을 못 자는 거야. 날마다 뭐 한 6시간 자던 분이 한 2-3시간 보면 잠도 못 자가지고 뻘거 가지고 오고, 또 안 먹던 술을 계속 먹는다든지, 또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자살하는 병사들 보면 딱 징후가 있어요. 징후가 혼자 있어요. 뭐 운동하러 나가자, 야 군대들 다 나와 운동하러 나가자 하면 운동 안 하고 혼자 있고, 또 잠잘 때 부셔부셔 잠 안 자면서 뭐 하고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뭔가 징후를 남기게 돼 있어요. 그냥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징후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노인이 그런 낌새가 있다 이러면은 전화 자주 하고, 또 관심 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뭐 이 고구마 씀 맞았다 해서 좀 나눠주고, 이러면 안 죽어요. 내 말을 터놓을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지역사회 문제도 있는 거죠. 그다음 언어적인 문제. 나 같은 사람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자기 가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고 죽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자살 위험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접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 자살 위험, 이것도 자가진단표가 있어요. 이 자가진단표가 있는데 여기서 4개 이상이 해당이 되면 자살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 이상이 나오는 사람 주변에 혹시 있으면 너 한번 병원에 가봐라, 또 보건소에 가거라, 뭐 이렇게 해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게 하고 심리치료를 받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해요. 그래서 혼자 있게 만들면 안 된다. 우울증이나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이나 주민센터나 어디 안 되면 교회당이자 뭐 성당당이자 이런 맺혀줘서 사이관계를 맺도록 만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자살 예방과 관련된 기구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바로 111, 119 이런 데 신고하는 게 제일 편하죠.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가 있는데 일단 50분이 됐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3시 하겠습니다. 잠깐 쉬십시오.